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즉 국무회의 풍경이 오늘 한 보수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한 전직 장관에게 그 보수신문의 논설위원이 물었답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전직 장관에게 물어봤답니다. 실제 다 적느냐라고요. 한때 박근혜 정권에서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적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적느냐라고 물었더니 엉뚱한 그 장관으로부터, 전직 장관으로부터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채에 대한 지시는 받아 쓴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말씀 자료가 내려오기까지 시차가 좀 있다. 그러나 솔직히 수첩에 받아 적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경우도 있다. 옆의 한 장관을 헐끗 보니 수첩에 서체 연습을 하고 다른 쪽 장관은 몰래 그림까지 그리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장관들은 받아 적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 이른바 민심, 여론을 살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했을 때 밀고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입니다. 만기 칠남, 무슨 전제군주 시대도 아니고 모든 것을 혼자 전부 다,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국무회의 풍경,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입니다. 내일 모레 80대 노인인데요. 이 김기춘의 과거가 또 오늘 조간신문의 한 칼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추위원,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이 맡았습니다. 3월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사흘 뒤인 4월 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겠다고 밝힙니다. 왜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대성을 볼 때 재판의 졸속 진행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졸속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다음 발언은 귀를 어십게 하는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 1일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본인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물리적으로 4월 2일 출석이 어렵습니다. 2차 재판 날짜를 적절히 조정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까 탄핵재판의 일정을 총선인 4월 중순 이후로 미뤄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공과 사회에 대한 김기춘의 판단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국정혼란의 공백을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나 투표해 내 선거해야 되니까 내 국회의원 출마해서 선거해야 되니까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김기춘 개무시당했습니다. 누가 그따위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김기춘 그의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개헌 논의가 여기서 분출하고 있는데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구조를 더 먼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황당한 나라인지 요즘 많이 예로 드는 독일의 예를 들어서 중앙대 동문학 김누리 교수가 대한민국의 과도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김누리 교수 칼럼 들어보시죠.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독일의 외무장관을 지낸 전설적인 정치가다. 3인당 헬무트 슈미트 정부에서 8년, 기민당 헬무트 콜 정부에서 10년간 활약했다. 겐셔가 이렇게 유럽 최장수 외무장관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표였던 자민당이 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니,
사민당이 8년 집권하고 기민당, 사민당은 사회민주당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기민당, 기독교민주당의 약자입니다. 기민당이 10년간 집권을 했는데 외무장관은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이 대표가 18년을 했던 겁니다. 1949년 서독, 웨스트 저머니죠. 서독이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65년 동안 최장기 집권당은 소수당인 자민당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드뭅니다. 40%대의 득표율을 가진 거대 정당인 기민당과 그리고 사민당, 기독교민주당과 사민당, 사회민주당은 늘 싸웁니다.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면서. 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5% 내지 10%의 득표율을 지닌 자민당은 늘 캐스팅 보트 구실을 했고 이들과 번갈아 연합정부를 구성하며 무려 50년 가까이 집권을 했던 겁니다. 물론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총리를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연정을 통해서 어떨 때는 기독교민주당과 어떨 때는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던 겁니다. 50년 가까이 집권을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민당이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집권은커녕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자민당 의원은 전원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의 위기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대의라는 게 뭡니까? 대신 그 뜻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의를 반영하지 못해요. 대의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게 김대중 교수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거제도가 문제다.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자 1인을 뽑는 단순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하는 악명 높은 제도다. 생각해보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투표율을 60%, 당선 득표율을 40%로 가정해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당선자가 얻는 득표는 25% 정도에 불과하다. 당선자는 25%의 득표를 가지고 100%의 국민을 대의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는 4분의 1 대의 정치다. 나머지 4분의 3 국민의 의사는 무시된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여기서 자라난 것이 바로 현재의 과도정치 체제입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분의 1 대의정치, 승자 독식정치, 민의 왜곡정치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또한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정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합니다. 아마도 진보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수혜는 또다시 거대 양당에게 돌아가고 대의의 왜곡은 또 한 번 심화됩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정당을 피해서 차악으로 갔을 때 그 차악 역시 거대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바로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사실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경쟁도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마치 지금의 질서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양 보이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여야로 불리는 두 기득권 세력이 결탁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도 정치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도 지배 세력과 미래의 계획 세력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김누리 교수의 지적입니다. 야당은 한국 정치의 을이 아니라 영원한 갑입니다. 여야의 차이는 권력을 6대4로 분점한 갑인가 아니면 4대6으로 분점한 갑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갑일 뿐이라는 거죠. 단순 소선거구제가 난 과도정치의 피해는 큽니다. 대의의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무관심과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제를 대변할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천봉쇄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과도정치 아래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과도정치를 끝내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대의할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답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의 소선거구제만큼 그렇게 최악의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넓히면은 역시 돈 많은 놈들이 유리하고 조직이 좋은 거대 정당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거대 선거구 3대지 3행을 뽑는다면 후보 서너 명 다 낼 겁니다. 어쩌다가 야당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독식하는 구조로 갑니다. 김두리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독일처럼 100%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뽑고 그리고 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직선을 통해서 뽑는 이 제도, 그 제도가 저는 그야말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일요일날 조합원가입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요일날 경기도 평택시 포성읍 승학동의 간동님 조합원가입해 주시고요. 예, 출자금 나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시 양지로의 수석 엄마님, 예,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출자금 나이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만 입금 일자가 오늘이기 때문에 어제 제로로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싶네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아잉마미님, 그리고 대전 중구 유천 이동의 황영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김태만님, 파주시에 사시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조합원 가입, 출자, 조합비 자동이체까지 논스톱으로 신청해 주시면서 너무 늦게 조합원 가입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주말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지역협의회 창립 2주년이었나요? 두 번째 했으니까 2주년 맞을 겁니다. 부산 시청자센터에서 열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조합원 숫자 1,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월요일 오늘 저도 정주했고요. 그리고 김용민 PD도 정주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습니다. 국민TV, 뉴스K 불만족스럽다. 그런데 맨날 정주해달라고 징징 짜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시대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후원하고 그리고 증자를 하고 조합원을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추운 이 터널을 통과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부산 지역 조합원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일제히 일자씩 정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직은 그 부탁이 제대로 들어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조합원님들 방송 들으시면은 정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법원의 보수와 진짜 문제가 큽니다. 법원이 보수의 길을 걸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소외받는 90%의 사람들, 사실 최후의 보루가 재판소입니다. 그 재판소에서 과거 봉건 군주 시대처럼, 봉건 귀족 사회처럼 귀족이나 군주의 편을 든다면은 그 다음에는 혁명이 일어날 뿐입니다. 판사님들 정말 이 사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오히려 막기는커녕 그것을 추동하는 대법원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욕을 해주고 싶지만은 오늘 한국일보의 사설 대법 보수화 우려 대법관 구성 다양화로 풀어야 매우 온건한 사설 소개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의 획일화, 보수화를 우려하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권한 확대,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대법원장에 취임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취임하는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는 공통됩니다. 자기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그늘에 묻혀서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제한 판결, 정교조 시국선언 사건 유죄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판결 등에서 권력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통상임금 사건, 제조업체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사건에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까지 모두 사용자나 기업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삼겠다던 양 대법원장의 각오와는 딴판이다. 진짜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삼겠다던 양승태 철저하게 그 반대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을 기하지 못한 것을 주된 이유로 듭니다. 판사, 남성, 서울대 일색인 대법관 구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런 획일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모두가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과 교수 출신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난 빈자리를 모두 법원 출신들이 채웠습니다. 대법관 중 12명은 50대 이상의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비슷한 연배, 경력도 대동소이한 판사 출신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을 이해했을지 의문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절반에 가까운 146명이 지난주 대법관 절반인 7명을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으로 임명하자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또한 이런 사회적 우려와 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철, 이 문제 많은 인간, 그래도 이명박 때 촛불 판결 지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 대법관 자리 꽤 찼습니다마는 이명박 덕에 안 쫓겨나고 그 자리에 명을 부지했습니다마는 이제 임기가 다하는 모양입니다.
서울변협은 이것을 감안해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2명을 후보로 이미 추천했습니다. 대법원 반성해야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될 대법원. 그러려면 연령과 전문 영역, 경험이 다른 다양한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요, 변호사와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검찰이 간첩 조작하는데 방해된다고 변호사들 징계 제청한 그런 변호사들이 미국 가면은 대법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최고재판관을 연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다양한 직업 출신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고재판관 일부를 비법률가 출신에서 선발합니다.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부터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한국일보의 사설,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그 증거일 뿐입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오해숙 생활단식 프로그램도 아주 잘 짜여져서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펜션 참사했었죠? 도대체 펜션 참사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 우리가 부산 지역 대의원 지역 회비의 총회를 마치고, 부산 지역 회비의 총회를 마치고 감자탕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빌딩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가지고요, 우리 조합원 9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는 몇십 분 동안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안 됐지만은 데이터 통신은 돼가지고 저희 카페라든지 SOS를 통해서 SOS를 친 결과 바깥에 있는 저희 조합원들이 알아가지고 119를 불러서 간신히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딩 주인 놈이 와가지고, 주인은 아니겠죠, 관리자 놈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답니다. 대한민국 안전 이 지경이에요. 다행히 그 엘리베이터가 중간에서 밑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끄집어냈길래 망정이지, 사고라도 났으면 그 안에 갇혔던 우리 조합원 9명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펜션 참사,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정녕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인가? 이번엔 펜션 바베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꽃다운 젊은이 4명이 숨졌다.
사건 사고는 언제든 있지만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는 참사는 모두 어처구니 없는 부주의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탓이 크다는 점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15일 밤 불이 난 전남 담양군의 펜션 바비큐장은 건물 전체가 나무와 샌드위치 패널, 억새로 이뤄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었다고 합니다. 펜션은 허가지만은 바비큐장은 무허가였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가건물에서 몇 년째 투숙객들이 술 마시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곤 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주말 여행 붐을 타고 최근 10여 년간 전국 곳곳에 수도 없이 펜션이 들었었는데 대다수 펜션이 비슷한 안전사각지대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물론 펜션 전부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간 펜션에는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화기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담양처럼 그야말로 나무와 샌드위치 패널과 억새로 이루어진 그런 바비큐장 만들어 놓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펜션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며 1년에 2차례 담양군의 위생점검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고 작은 방 17개와 대형 연회장, 공동 취사장까지 갖춘 다중 숙박시설을 안전점검의 울타리 바깥에 방치해두었다는 건 아무리 규정 미비라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불이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기 한 대 발견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행정당국의 무책임과 펜션업자의 무신경이 이번 사고를 방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선 철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펜션의 실제 주인이 지방의회 의원이라는데 그의 직위 때문에 행정관청의 감독이 소홀해진 부분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안전처를 이번 주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관급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나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면 요양병원 인력시설기준 강화를 지시하고 거리에 환풍구가 무너지면 환풍구 설치 규정을 다시 점검하는 식의 진짜 옆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그런 식의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는 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펜션 바비큐장에 불이 났으니 펜션의 소방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걸로 국민을 또 안심시킬 겁니까? 박근혜 장관? 물론 일제점검과 기준 강화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국민은 안심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규정 개선과 점검, 의식 변화 등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아까 또 펜션 주인이 지방의회 의원이었다면서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자기는 그 규정에서 피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억, 20억 상속시키는데도 상속세 꼬박꼬박 물고 있는데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가진 체벌들은 법과 규정을 피해서 그야말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몇 조 원을 상속시키는 이런 식의 우리 사회 풍조가 결국은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스스로 반성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서민들, 민초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 그 참사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 언제든지 또다시 날 수 있고요. 그런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90%의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아직 세월호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성춘이라는 자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국가보훈처장을 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국가보훈처를 동원해서 혹은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성춘 오만 방자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간다면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스스로 당선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박성춘의 오만 방자함 고발합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언행이 끝날 줄을 모른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행패에 가까운 소동을 벌였다. 정권 핵심이 뒤를 봐준다는 마음이 없으면 저지를 수 없는 짓이다. 박성춘은 13일 보훈처가 신청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기념기 건립 예산 3억 원이 정무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뭉치를 내팽개치는가 하면 탁자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투 관련 기념비는 미국에 이미 3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으로 꼭 필요한 복지 예산도 쓰지 못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중단될 판인데 또 기념비를 세우겠다며 행패를 부르는 것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될 고위공직자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 처장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극우 논란을 일으킨 나라사랑 교육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가 자기 덕분인 양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나라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자랑하는 보훈처장을 제대로 된 나라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사랑 교육은 극심한 이념 편향적 내용도 문제거니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강연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국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바로 폐지해야 할 국론 분열 교육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예산이 늘어 수십억 원이 편성돼 내년에도 계속하게 됐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가 자기 덕분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참 이완용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극심한 이념 편향적 예산이 수십억 원 책정됐다는 것도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물론 이념 편향이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념 편향의 그 절정이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마는 박성춘 처장의 몰지각 행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인 5월에는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큰 사건이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 정권과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박성춘 처장.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연계된 것이냐 뭐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성춘 처장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믿는 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성춘 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박정희 칭송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 덕인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보훈처장에 이례적으로 유임됐던 사람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회마저 우습게 하는 박성춘의 행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좌충우돌 인사의 몰지각한 운동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박성춘은 자기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호가호위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합니다. 제발 박성준 좀 치우십시오. 제 이명박 정권 건물 쓸 만큼 쓰지 않았습니까?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